자, 이번 시간에는 문화 통치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화 통치 부분은 1920년대입니다. 그렇죠? 네. 자, 문화 통치는 다른 말로 민족 분열 정책이다. 이렇게 통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문화 통치가 발생한 그 배경은 바로 3.1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죠, 그렇죠? 거국적인 3.1 운동의 항일 의거가 생기면서 엄청난 위협을 느낍니다. 일제가. 당연하겠죠, 그죠? 너무 무단 통치로 너무 공포적인 분위기만 조성을 하고 너무 강하게 통치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뭐 자기 비판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었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느슨한 그런 통치를 통해서 어떤 이런 불만을 무마시키고자 했던 정책이 통치가 바로 문화 통치입니다. 또한 국제 여론도 되게 악화됐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근대적 분위기에서 무슨 태형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무슨 관리나 교원이 뭐 제복이나 칼을 착용하는 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당시에 이제 근대화된 서양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일본의 통치, 무단 통치 이런 것들이 세계에 전해지면서 다른 나라의 비판 이런 것도 사실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마 차원에서 사실은 문화 통치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일본이 참 얄밉고 교묘한 것이 목적 보세요. 식민지 통치에 대한 반발 이런 것을 이제 무마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친일파 양성을 통해서 민족 분열을 도모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느슨하게 풀어주는 척하면서 그렇죠? 일부를 땡겨오는 것이죠. 즉 어떤 우리 민족적 배신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든지 출세를 보장한다든지 뭐 이런 갖은 유혹적인 그런 말들로 이 사람들을 친일파로 양성을 해서 민족 분열 그러니까 우리 어떤 민족 운동가적인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일본의 어떤 그런 꼬임에 넘어간 이런 친일파들이 양성이 되면서 민족 자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선 총독의 문관 임명도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조선 총독은 사실은 1910년대가 헌병 경찰제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조선 총독은 누굽니까? 바로 무관이죠, 무관.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의 어떤 지휘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최고 통치자가 바로 조선 총독. 이토 히로부미는 다 총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군대에서 최고 통수권자죠. 그래서 이제는 문관도 가능하겠다, 임명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없었습니다. 본질도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헌병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보통 경찰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 민간인을 담당하게 하게끔 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경찰의 수라든지 장비 이런 예산은 증가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1925년입니다. 이 치안유지법이 참 그렇죠. 오히려 법이 더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문화통치라고 한다면 법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법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옥죄어오는 그런 나쁜 법을 하나 더 만들어낸다. 이게 실제로 치안유지법이 나중에 사회주의자들 그렇죠. 과격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법으로서 작용을 하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1930년대 조선어 학회 사건을 만들게 했던 그런 나쁜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언론, 집회, 출폐에서 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라고 하고 한국인에게 신문 발행 허용하겠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다시 이제 폐간돼 1910년대에는 신문이 폐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뭐냐? 식민 통치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너네가 신문들이 인정하지 않고 저항하는 항일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신문들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허락한다 해도 검열 제도를 통해서 그렇죠. 이거에 조금 미심쩍다라고 한다면 기사를 삭제하거나 그리고 정간 그러니까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신문이 발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2차 조선 교육령을 제정해서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사전에서 6년으로, 그러니까 너네가 받는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2년 더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과 그리고 대학 설립도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문화통치라고 해서. 하지만 본질은 뭐냐? 보통학교의 한국인 취학률이 일본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진학시키다고는 하지만 아니 진학을 하는 취학률이 조선에 있는 일본인의 6분의 1도 안 된다. 이 뭐 조선에 있는 일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인들의 6분의 1조차도 되지 않는다. 그럼 취학률 자체가 엄청 낮은 겁니다. 그들에게 뭐 2년 정도 수업년을 늘린다.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인에게 대학 설립이 가능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억압을 했죠.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 탄압했지 않습니까? 탄압을 하고 그들이 경성제국대학을 오히려 만든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그들의 본질 실상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통치의 영향을 보면 일부 지식인들은 그렇죠. 우리가 친일파 얘기했었습니다. 양성이 되는데 민족 개조론이라든지 자치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춘원 이광수, 그죠? 최린,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족 분열의 정치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바로 산미 정식 계획입니다. 산미 생산, 쌀의 생산을 정식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은 조선에서의 쌀을 정식시키는 계획을 세웠느냐?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그죠? 배경을 보면 일본에서 쌀 폭동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산업화된 과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산업화되는 과정으로 이촌항도 현상이 일어나고 농촌에서 도시로 노동자로 올라가는 그런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쌀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일본에서의 쌀 생산량이. 그러니까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쌀 폭동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쌀 가격은 낮춰야 됩니다. 왜 쌀 가격을 낮춰야 되냐면 쌀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도시의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쌀을 가격을 낮추면 도시 노동자들 임금도 충분히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또 이제 기업의 이윤이 올라가니까 기업의 이윤이 올라가고 하면 일본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자본도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의 급선무는 쌀 가격을 낮추는 거였습니다. 쌀 가격을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쌀을 많이 생산하도록 쌀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쌀을 어디에 충당하겠다? 한국에서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미정식 계획입니다.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죠? 전개를 보면 밭을 논으로 개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밭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대부분이 논입니다. 그죠? 그때 일제시대 때 이 많은 밭들이 논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밭을 논으로 개량하고 품종 개량 그리고 수리식 품종 개량은 뭐 맛은 좀 없더라도 그죠? 한 나무에 여러분들 한 벼에 여러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개량을 한다든지 수리시설 언제든지 그렇죠? 물을 끓어서 논에 댈 수 있고 뭐 가뭄에 대비하는 그렇죠? 그런 수리 시설 이런 것들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개간이나 간척 이런 것들도 한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죠? 생산량 이상의 쌀이 일본으로 유치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쌀 생산량은 그러니까 많이 늘질 않습니다. 늘기는 늘었겠죠. 많이는 늘질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뭐가 많아지느냐? 반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출량이 그러니까 생산량, 증산량, 그러니까 증가하는 생산량은 얼마 되지 않는데 오히려 일본으로 반출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선 내 쌀일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격하게 줄어드는 사태가 일어난다. 그래서 국내 식량 사정이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한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우리 국민들이 먹을 쌀조차 부족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아가서 만주에서 잡곡입니다. 잡곡. 쌀이 아니라 그 텁텁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수수, 조, 뭐 이런 거, 그쵸? 우리 신석기 시대 때 막 먹고 했었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먹어야만 했던 그런 시대가 1920년대였다. 살기가 더 힘들었겠다, 그쵸? 예. 그리고 수리조합비, 그러니까 수리시설 확충에 드는 수리조합비를 등 쌀 증산 비용이 농민이 오히려 우리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했으니 당연히 몰락 농민은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자본의 침투가 있었는데 회사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허가제에서 신규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회사를 세울 수 있다가 이제는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도 조선인들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 민족 자본을 위한 일본의 어떤 배려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일본 대기업의 어떤 진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뭐 허가한다, 신고제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미 일본의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수 있었고 우리는 기껏 만들어 봐야지 뭐 회사를 만들어 봐야 그들 대기업에 치이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시간 내용 마치겠습니다.